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윤 당선인은 설명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들이 끌고 갈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전국의 풍향계는 어떻게 바뀔지 집중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윤 당선인 직접 장관 후보자 8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정철진 평론가님 네. 잘 보셨을 텐데 네. 뭐라 그럴까요? 좀 첫 느낌? 종합적인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문성을 가장 앞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런 예. 것들은 역시 과거에 있었던 실적, 뭐 어쨌든 과거의 어떤 그런 경력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인선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는 아직 8개 부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인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세간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직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좀 언급됐던 그런 장소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런 부분들 전문성 또뭐 제가 경제 쪽이니까요. 경제 네. 쪽 인사를 봐더라도 정통파 그러니까 뭐 그런 쪽을 다시 기용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과 좀 정통파를 기용한 것 같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뭐 인수위 측에서 얘기한 거는 실력, 뭐 능력 그런 위주로 했다. 할당 안배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력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전문성에 있어서 약간 그 갸우뚱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 당선인 설명했지만 네. 좀 의심스러운 분이 있다. 예, 좀 뭐 적절한가라는 부분도 있고 능력 부분에 있어서 친소 관계도 능력이 아니냐. 대통령 당선인과 좀 40년 오래된 인연 그런 것도 능력으로 봐야 되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구체적인 인물들 가지고 한번 그렇게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죠. 대통령 친소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능력면과 전문성에서 의외다. 어떤 분들을 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건가요? 두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호영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네, 경북대 교수 병원장 하셨거든요. 예. 위암 수술 전문가세요. 음. 근데 이분이 과연 보건복지 쪽에 대해서 잘 아실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분이 후보자 명단에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정도 인연이 된다. 40년 정도 인연.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발탁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좀 임명을 하고 지금 정호영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전문가니까 그분이 장관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차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라고 네. 했는데 장관이라는 자리를 부족한 부분 채우는 사람을 왜 장관 시켰는지 그런 좀 생각도 들고 예.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같은 경우에는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과연 적절한 인사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보균 편집장과 네. 관련해서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언론과 소통을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네. 하면서 지명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에 좀 알아야 되고 네. 체육도 좀 알아야 되고 관광도 알아야 되는데 언론과의 소통에 방점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문성을 가진 능력에 맞는 그러한 인사냐. 네. 솔직히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장 교수님은 이제 두 분,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과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배역된 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 능력 의심스럽다.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은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 파트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느 각도로 좀 판단을 해줄 수 있을까? 추경호, 또 산자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정통 올드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요. 예. 어쨌든 무난한 검증됐었던 뭐 그런 인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상을 뭐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었던 그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경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재정부 전신이죠. 재정경제부 때부터 요직을 거쳤었고요. 금융위원회 갔고 거기서 네. 부위원장 하고요. 네. 기획재정부 이제 바뀌면서는 1차관, 일차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그러다가 이제 국회로 오게 되죠. 20대, 21대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 추경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 플러스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국회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정치력까지도 됐던 인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이창량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창량 카이스트 교수. 예. 원래 이제 산업부 오비맨입니다. 이제 이따가 학계로 이제 나왔던 이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또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기술혁신 경제학 쪽이어서 뭐 이런 거죠.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것은 일종의 이제 도전, 네. 새롭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했었다면 예. 지금 나오는 경제 쪽 파트의 인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뭐 시장 중심으로 돌아간다.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중요하니까 이 기업들이 수출 잘해서 규제 타파해주고 이걸 가지고 다시 내수를 살린다라는 그 동안에 우리가 예. 해왔었던 그런 경제 예. 문법에 맞는 인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부 내정자 역시도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이었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키워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시장 중심, 기업 중심, 기술 혁신 중심, 규제 완화 뭐 이런 키워드에 맞는 그런 예. 맥락 있는 인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말씀하신 그 이창량 산업통상자원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산자부에 있다가 카이스트로 가서 있은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다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 정부와의 공유를 그동안 쭉 했던 모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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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좀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뭐 괜찮게 이렇게 예상이 됐던 분도 있지만 두 분이 생각하기에 야 정말 놀랐다, 깜짝 인사다, 의외다 이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 교수님은 어떤 분을 의외의 깜짝 인사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보균 그 두 분? 그분하고 그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은 저는 깜짝 인사로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언론에서도 검증이 좀 없었던 부분 같습니다. 음. 그리고 김현숙 저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분이 여성가족부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김현숙. 네. 조세랑 노동 전문가예요. 음. 그런데 이분이 여성가족부 여기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 이것도 좀 의외의 인사다. 그래서 확실히 여성가족부는 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김현숙 내정자를 보고 이 인사가 뭘 담고 있는가를 좀 봤었는데요. 그래요.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경제학과 교수시고요. 교수고. 큰 틀에서 보면 예. 김현숙 내정자는 경제통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도 공무직을 보면 고용복지 수석 비서관도 했었었거든요. 그렇죠. 또 조세연구원에서도 이제 일도 했었고 그렇다면 결국 여성가족부의 롤이라든가 역할 쪽을 최근에 경단녀도 그렇고요. 여성의 노동력이라든가 여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여가부의 성격을 좀 바꾸는 어떤 그런 작업으로 뭐 김현숙 내정자가 되지 않았었을까. 네. 오히려 경제 쪽으로 가도 이 커리어상으로는 그냥 무난한 인사였었거든요. 예, 네, 고용복지 수석을 했으니까. 네, 청와대에서. 그렇죠. 일자리 네. 쪽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저 여가부를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일단 유예는 했지만 그 키워드 역시도 뭐 경제라든가 여성 노동이라든가 여성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좀 교집합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론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박근혜 청와대 때 고용복지 수석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뭘 주로 했었냐면요. 노동개혁 쪽에 방점이 있었어요. 노동개혁을.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성부 개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세간의 좀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을 미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해 뭐 정기국회 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미뤄놨는데 그러면 김현숙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과연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분명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혹시 장관이 되는 분은 네. 여성가족부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확대 개편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서 연구를 잘 하셔야 된다. 문제점 파악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각 부처에 어떻게 잘 나눠줄 수 있을까, 네. 각 부처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할 것 같은데 예. 제 예상은요. 민주당이 절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안 해줄 것 같아요. 정기국회 정기국회 때도 때에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관직을 오래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 때에도 정부조직 개편 참 험난할 거라는 우리 장 교수님의 분석이었고요.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후보자 네. 깜짝 인사로 저는 이렇게 꼽았는데 네. 제가 뭐 정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예상을 좀 못했는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뭐 상당히 정치인으로 큰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인데. 깜짝 인사를 뭐 저는 두 분 뽑으라면 박보균 내정자와 예. 이제 원희룡 내정자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일요일 날 좀 기대했고 제가 생각했던 국토부 장관 이제 내정자는 다른 분이었었고요. 시장에서는 좀 다른 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원희룡 내정자가 나와서 그 다음은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관련 윤석열 당선자가 네. 이제 내세웠던 공약들을 보면 정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미미하고요. 국회를 거의 갔다 와야 되는. 그러니까 네. 바꿔 말하면 앞으로 2년간은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뭐 하나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법을 고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국토부 장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고 또 시장이 예상했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떤 소위 말하는 정무적 감각들을 좀 더 필요하다라고 출연 생각을 해서 원희룡 장관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네. 또 다른 축은 누가 됐건 간에 이 국토부 장관이 집값만 잡는다면 그분은 되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가 빛나는 있습니다. 사람이 될 예. 수 있다. 물론 못 잡으면 뭐 네. 못 되겠지만은 예. 그런 차원에서도 원희룡 내정자가 뭐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한 것도 아닌가. 그건 제 추론입니다. 네. 예. 네, 교수님. 제가 수요일 날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지명자랑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예. 그때 확실하게 좀 물어보고 어.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정철질 평론가님께서 뭐 국회와의 어떤 협조, 민주당과 협조,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예. 한 거 아니냐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 하려면요 원희룡 전 지사는 부적절한 인물이에요. 부적절해요? 네. 정치인 벌써 대선 과정 중에서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쥐잡듯이 막 잡았잖아요. 대장동 일타 강사 하면서 민주당이 결코 원희룡 전 지사에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과연 민주당과 협치를 할 수 있어? 협상을 할 수 있어? 이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분이 정책과 공약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그래서 네.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 지사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여러 행정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있다, 전문성도 좀 있다. 이런 식의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이 국토교통부가 또 주택 문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통 문제도 있고요. 교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설 문제도 있고 뭐 주택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있는 인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협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 싸움도 포함이 되는 어허.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됐다면 왜냐하면 이제 파이팅의 역할도 없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잃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법도 못 바꾸는 데다가 계속해서 당하는 이미지. 그런데 원희룡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협치의 키워드가 아니라 예. 싸우는 파이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그게 정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무적은 잘한다 민주당과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판 영역으로 이 소위 말한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의 성격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평론가님의 말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만약 국회 나가서 지금 우리 원희룡 전 지사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면은요 예상 협조 하나도 못 받을 거예요. 협조를 받을 수가 없죠. 법률안 협조 하나도 못 받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당분간은 수그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지적이 좀 일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원희룡 후보자가 지금 국회 3선 의원인데다가 제주지사 재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능란하게 좀 대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은 있긴 있어요. 뭐 전문성 면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이분이 과연 부동산과 교통 쪽에 어떤 접점이 얼마나 있을까? 이러면 좀 퀘스천 마크 아니냐 의문이다.
이런 것 같아요. 저 이제 기자 시절에 출입을 해보면 예. 진짜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는 어디 있는가?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실제 집값 잡는 능력, 뭐 교통 능력도 있고요. 예산 쪽 줄이고 말고 할 때 그거 어디서 찾습니까? 전문가. 기재부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 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뭐 청문회 통과할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국토부를 잘 이끌려면 국토부 내에 있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중용하고 기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지사를 해봤으면요, 행정을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합니다. 다 그렇죠. 보고 받고요. 뭐 주택, 뭐 교통, 복지, 문화, 네.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래서 저는 능력 면에서 또 전문성 면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는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민주당과의 관계가 저는 상당히 좀 껄끄러울 오히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를 말씀하셔서 이번에 이제 1차로 8분의 장관 후보자를 윤 당선인이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1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우선 8분만 가지고도 민주당의 인사에 대한 비판이 굉장한 것 같은데 민주당의 비판의 요지는 뭡니까? 지금 보면 60대다, 영남이다, 남성들이다, 다양성이 없다. 과연 당신들이 공약 때 내세웠던 뭐 30대 장관 얘기하지 않았느냐? 30대. 그거는 또 없는 거 좋아 이해하겠는데 40대, 50대도 없다라는 거고요. 여성은 지금 딱 여성가족부 한 명이다. 김현수. 이거는 과연 다양성 있게 지금 구성한 거냐라는 건데 편중된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신념처럼 생각하고 있는 유능함과 전문성 예. 때문인 것 같은데 과연 유능함과 전문성이 60대 이상 이 뭐 서울대 출신 남성에 또한 영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한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정부까지 기본적으로 보수우파 정권에서도 네. 여성에 대한 배려, 호남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이번에 부족해 보이는 것은 좀 민주당에서는 비판할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장성철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비판의 여지가 좀 있다. 많은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는 있는데 서육남 말씀하신 걸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 60대 남성. 물론 이제 10분을 더 장관으로 지명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0개 부처가 남아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렸다가 갑자기 나머지 10개 부처에서 서육남이 평균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요. 예. 지금 이제 살짝 나오는 뭐 행안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교육부 쪽 인사들의 또 한마평들도 있어서 물론 여기 한마평들도 뭐 보면 지금 극과 극으로 좀 나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저는 한 10개 부처를 다 보게 된다면 이제는 뭐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분만 가지고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기에 조금 이른 측면이 있는데 여튼 8분에서는 조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조금 당선인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네요. 자, 원희룡 장관 후보자로 조금 들어가서 어제 그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강의 정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안정, 신중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어요. 교수님 이게 어떤 걸 좀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 투기가 없애겠다라는 것과 예측 가능한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50만 가구를 공급을 하고 예. 임대차 3법을 폐지해가지고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잘못된 신호는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박한 바꿈, 개혁, 변경 이런 거는 이루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민주당에서 법안 같은 경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요. 인수위 측이나 지금 국민의 쪽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만 민주당에서 법을 한 거 바꿔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시행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달성시킬 수 있겠지만 민주당과의 협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희룡 지명자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너무 부딪히지 말고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뭐 말씀하시죠. 그 어제 원희룡 지사 얘기도 그랬고요. 오늘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예. 지금 지나친 규제 완화는 없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했었던 부동산을 보면 예. 다 풀어줄 것처럼 그러니까 이야기를 규제 완화가 했었거든요. 뭐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된 것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1년 정도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정도의 지금 나머지는 다 기대입니다. 왜 그럴까? 또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왜 이런 사인을 줬을까? 네. 일단은 최근에
지난주부터 집값 하락이 일단 멈췄거든요. 서울시에. 그것은 뭐냐? 일단 풀어준다 하니까 집값이 다시 들썩거린단 말입니다. 근데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5월에 마을에도 하나 카드를 꺼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됐다라는 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선거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급격한 완화에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모르겠지만 다시 들썩일 경우에는 2년 뒤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그런 저는 발언들을 좀 보면 당초에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던 그런 빠른 속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굉장히 눈치 보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명분도 있을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예. 뭘 하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이제 집값이 올랐어요. 네. 민주당이 이런 거 해서 막아서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좀 2년간 앞으로의 2년간의 행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집값은 오르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예. 던지고 말고 이래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축소 폐지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국회가 막으면 못한다고 했다가 이 이유는 뭐냐? 예. 이거는요 하반기 전세 시장을 딱 보면 됩니다. 만에 하나 하반기가 됐는데 전세값이 떨어졌다. 예. 민주당이 박수 받죠. 드디어 이 3법이 효과가 먹혀드는구나. 있다. 예. 아. 근데 하반기 전세값이 다시 들썩인다. 예.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들썩였다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카드를 같이 한 2년간은 갖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또 네. 이런 뭐 부동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세 때만 해도 뭔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네. 것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철 평론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위원장이라든지 원희룡 후보자를 보면 그렇게 큰 기대는 좀 접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6월달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가 민주당의 반발만 살 수가 있고 예. 자칫 잘못해서 진짜 집값이 올라가면은요 지방선거 또 서울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원희룡 후보자가 안정 좀 천천히 하겠다는 하자. 거죠. 네. 예. 그러면 뭐 이 좀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얘기로 좀 들어가서 유세 때 추경 얘기 이름하고 똑같네요. 추경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하자 했는데 지금 또 물가가 이게 또 최우선 과제다. 그러면 추경호는 어떻게 됩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네, 이제 자기 모순 같은 게 빠졌는데 그래서 어제 오늘 또 최근에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봤더니 전제를 일단 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추경 네. 이게 30조든 50조든 네. 이거는 너무나도 급하다. 특히 소상공인 지금 상황들이 너무 안 좋고 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은 턴다. 그러니까 간다. 한다. 예. 아.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네.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인플레 파이터. 물가를 잡겠다. 근데 물가 잡는다. 약간 이렇게 어긋나죠. 50조를 풀고 어떻게 물가를 잡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걸 약간 분리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금 추경호 내정자들의 말들 보면요.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추경호 내정자가 이때까지 해왔던 본인이 소신이거든요. 예. 근데 50조를 추경한다. 30조는 적자 국채 발행해야 됩니다. 또 깨는 거잖아요. 자기 말을.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그 추경 50조는 그 예외. 완전히 그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은 재정 건전성, 다시 또 인플레 파이터, 물가 잡고 규제 완화하고 하는 그런 식의 투 트랙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추경을 현재 하는 게 아니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편성을 해야죠.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50조 기대대로 지금 물가 여건이 안정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50조는 아닐 것 같고요. 연초에 17조를 했기 때문에 예. 33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은 이제 추경을 통해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강화돼서 물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서민의 삶은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되고 물가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힘든 일을 추경호 이제 장관 지명자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유능해요. 뭐 금융 전문가, 재정 전문가, 예산 전문가, 국회에서 또 정책조정위원회 부의장까지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무 기능까지 이번 충분히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제들을 잘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생활 물가 잡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곳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의 협상은 추경호 후보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회에 있을 때 되게 원만하고 합리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도 예. 좀 가까이서 뵐 기회가 많았었는데 아주 조용한 성품에 예. 일을 아주 잘하십니다. 어.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감정상 상하는 일 없었고요. 얘기할 거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거 설득하고 그렇게 좀 합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뭐 경제 원팀이다 그래서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 동시에 다 발표될 줄 알았는데 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 없으니까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왜 발표가 안 되죠?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 쪽 뭐 큰 틀에서 예. 비서실 뭐 개편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경제수석이 비서실 정책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같이 나오려고 했었던 것 같고 예. 금융위원장도 제가 봤을 땐 순서상 네. 좀 늦춰도 저는 뭐 무난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각편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예. 금융위원장에는 아마 최상목 금융위원장 농협대 지금 현재 총장인가요? 최상목.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김소영 교수가 경제수석 가게 되는. 근데 이 3인방의 케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원팀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중심적이고 예. 규제 완화고 어쨌든 기업 친화적이고요. 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이건 좀 이제 노동 개혁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로 유지되는 뭐 그런 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 둘 다 있죠. 왜냐면은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좋은 호흡이고 예. 밀어붙일 때 한 목소리로 이제 밀어붙일 수가 있을 텐데 나쁜 점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나쁜 점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진리고 이것이 정답이라고만 다 한 팀이 생각한다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아닐 경우에 오는 위기에서는 굉장히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거에 대한 보관도 뭐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장 교수님, 이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을 인선을 좀 빨리 과거 정부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조직 축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인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후보 적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적임자가 그러니까 못 윤석열 잡겠다. 당선이 생각하는 적임자는 저는 국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권영세 의원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은 저는 좀 국회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고사를 한 것 같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적임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정무용으로 한다고 했다가 경제용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정무용으로 지금 정무용.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일설에는 뭐 최준경, 아니 김대기, 김한길 이런 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인수위 쪽에 아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예. 몇 군데 두드려 봤거든요. 네. 비서실장만큼은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대요.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경제도 알고 정무도 알고 좀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어가지고 좀 윤석열 당선인을 좀 잘 뒷바라지할 수 있는 보좌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비서실장 후보로 말씀하신 김대기, 최준경 이 두 분은 MB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과 산자부 장관을 했던 분이고 김한길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대표를 했던 분이고 전혀 다른 분이네요. 김한길 대 최준경, 김대기. 그러니까 경제형, 정무형, 정무형.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으로 할 건지 뭔가 지금 예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청와대 조직 축소와 더불어서 사실 좀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대통령 직속 민간합동위원회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비서실 조직 개편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오바마 때도 그렇고요, 트럼프 때도 그렇고 이제 미국식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민간 섹터가 있고 공공주도 섹터가 있는데 네. 실제 시장은 민간 쪽에서 더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트렌드도 더 앞서 나갈 수가 있겠고 뭐 효율성, 효과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때도 그랬고 트럼프 행정부 때도 에릭 슈미트라고 전 예. 구글 회장이었었죠. 에릭 슈미트가 주도를 하는 일종의 민간 섹터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조언하는 그룹인데 예. 그거보다는 좀 파워가 있었습니다. 나와서 중요한 정책들, 예.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기술 쪽이라든가 경제 쪽이라든가 뭐 노동 쪽이라든가 이때는 이제 그런 민간의 전문가들과 예. 관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솔루션을 내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과들이 뭐 좋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도 인재가 있겠지만 예. 인공지능을 지금 공부할 여력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요번에 이제 착안을 해서 아마 윤석열 당선자도 한계가 있다면 예. 민간에서의 브레인들을 같이 불러 모으자라고 해서 민간 합동위원회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이제 그런 구도를 생각한다는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미국식이잖아요. 하고 네. 우리나라와 이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한국에, 있을까는 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식의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 적용이 될 건가?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의 뭐라 그럴까요? 의중이 반영된 분들 뭐 1차 인선에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계로 속칭 얘기되는 분들은 지금 1차 인선은 없는 것 같고요. 2차 인선 10명 중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보는데 이태규 의원이나 신용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음 기회에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태규 의원과 신현영 의원, 신용현 의원 교수인가요? 하여튼 이분들이요. 저는 이번에 안 된 거 1차 발표에 포함 안 된 것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좀 후회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국무총리 할 걸. 그러면 국무총리 지금 추천권을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 사람들 챙길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총리 안 한다고 했을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후회를 좀 할 것 같고 안철수 위원장도 좀 체념한 것 같아요. 내가 추천을 하지만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당선인께서 하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1차 내각에 관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